매일 아침은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삼살배기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의 하루는 쉴 틈이 없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 반 아이 밥과 옷을 챙기고 남편 도시락까지 준비했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던 제가 임신을 계기로 퇴사한 지도 어느덧 4년이 흘렀네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침 7시에 누구지? 형님이었어요. 은정아, 오늘 수영이 좀 봐줄 수 있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또 수영이에요. 형님의 7살 아들 수영이를 맡아달라는 부탁은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였습니다. 형님, 제가 오늘 아이 병원 예약이 있는데. 아이고, 병원은 내일 가면 안 돼? 전업주부는 시간 조절 가능하잖아. 이런 말,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네요. 전업주부는 시간 조절 가능하다니. 마치 집에서 놀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가 담긴 말에 속이 쓰렸지만 결국 또 형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알겠어요. 수영이 데려다 주세요. 고마워.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난 맞벌이라 정신없거든. 맞벌이를 강조하는 형님의 말투에는 항상 우월감이 묻어났어요. 중소기업 격리로 일하는 형님은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러워했고 인스타그램에는 명품백과 근사한 식당에서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1시간 후 형님이 수영이를 데려왔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형님이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직도 그 옷 입고 있네? 새 옷 살 형편이 안 되나? 말 한마디마다 가시가 돋아 있어요. 심호흡을 하고 참았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입으려고요. 그래. 나는 집에서도 단정하게 입는데. 남편이 보면 좋아하잖아. 또다시 비교군요. 형님이 수영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오늘 저녁 6시쯤 데리러 올게. 아, 수영이 숙제도 좀 봐줘. 그렇게 말하고 형님은 바쁘다며 후다닥 나가버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제 막 8시. 제 아이 유치원도 보내야 하고 수영이 밥도 챙겨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형님은 약속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게 왔어요. 볼이 상기된 얼굴로 들어오더니 대뜸 말했습니다. 미안해. 회사 일이 길어져서. 아니, 사실 퇴근하고 헬스장 좀 들렀어.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꼭 참았어요. 그런데 형님의 다음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영이 저녁 먹였어? 아, 나는 헬스장 다녀야 해. 은정이는 운동할 시간도 없지? 전업주부는 집이랑 마트만 왔다 갔다 하니까.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도 운동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오늘도 수영이 때문에 아이 병원도 못 갔잖아요. 형님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뭐야? 내가 수영이 맡기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 전업주부 주제에 운동까지 하겠다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스트레스 풀어야 하는 거 몰라? 전업주부 주제에. 이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왜 전업주부는 늘 주제가 있어야 하죠? 그 순간 제 남편이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남편의 표정이 형님의 말을 듣고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참고 또 참았던 순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해결할게.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주말 오후였어요. 형님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죠. 은정아, 이거 갖다 줄게. 마트에서 50% 할인하길래. 과일 상자를 부엌에 내려놓으며 형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뭔가 불안했지만 일단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고마워요, 형님. 아, 근데 할인 딱지가 붙었다고 싸구려 과일 아니야. 이거 원래 프리미엄 과일이거든. 전업주부는 이런 거 잘 모르지? 또 시작이네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데 형님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집은 여전히 좁네. 우리처럼 대출받아서 더 넓은 데로 이사가지 그래. 아, 대출은 직장인만 가능하지. 미안, 깜빡했네.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았어요.
오늘은 남편이 조퇴해서 집에 있는 날인데 마침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형님의 말이 남편 귀에도 다 들린 모양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님은 과일을 꺼내며 또 한 번 말을 이었어요. 이것 봐. 이 샤인머스켓 한 송이에 2만 원이야. 비싸지? 전업주부는 이런 거 못 먹잖아. 내가 갖다 줘서 다행이다. 그 순간 남편이 불쑥 끼어들었어요. 형님, 저희 그런 과일 안 먹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형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왜? 이거 비싼 건데. 비싸든 싸든 상관없습니다. 저희 집엔 필요 없으니 가져가세요. 남편의 말투에는 더 이상의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히 담겨 있었어요. 형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은정이한테 친절하게 해준 건데. 친절이요? 전업주부는 이런 과일 못 먹는다고 말씀하시는 게 친절입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형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형님, 제 아내가 명문대 출신이고 대형 로펌에서 일했다는 사실은 아시죠? 전업주부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아내는 우리 아이를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희생한 거예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형님의 입에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과일 주려고. 이제 돌아가세요. 과일도 가져가시고요. 형님은 황급히 과일을 상자에 담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숨이 제대로 쉬어졌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응. 고마워. 앞으로 누구든 너를 무시하면 내가 다 막아줄게. 남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혼자 참고 있었던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1시간 후 형부가 우리 집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형부가 화난 얼굴로 쏘아붙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와이프가 울면서 전화했잖아요. 남편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형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그냥 과일이 필요 없다고 했을 뿐인데요. 필요 없다고? 친절하게 가져다 준 걸 그렇게 거절해요? 남편이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절이라고요? 전업주부라고 무시하는 게 친절입니까? 형님, 제 아내를 존중해 주세요. 그게 가족 아닙니까? 형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언제 무시했어? 오히려 도와준 거잖아. 도움이요? 수영이 맡기면서 전업주부는 시간 많으니까라는 말이 도움입니까? 형부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잠시 후 남편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며 위협했습니다. 이거 부모님께 다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그 말을 남기고 형부는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할 때가 왔어. 그날 밤 예상대로 시부모님께 불려가게 됐어요.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거든요. 목소리만 들어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우야, 민석이가 전화했어. 무슨 일인지 설명해봐라. 시부모님 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흔들림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걱정 마.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야. 시부모님 댁에 도착하자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형님과 형부도 이미 와 있었고 형님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된 상태였죠. 서로 눈이 마주치자 형님은 시선을 급히 피했어요. 시아버지께서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봐라. 형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는 그냥 과일을 갖다 줬을 뿐인데. 동서가 무시한다고 신우이는 과일을 던지다시피 돌려보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은정이를 챙겼는데. 순간 몸에 열이 확 올랐어요. 완전히 말을 뒤집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차분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과일을 거절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던진 적은 없습니다. 그럼 왜 거절한 건데? 형수님이 전업주부는 이런 과일 못 먹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내를 무시하는 말이 계속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놀란 표정으로 형님을 바라보셨어요. 정말 그런 말을 했니? 형님이 당황한 기색으로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제가 할인받아 산 거라고 했을 뿐이에요. 은정이가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참다 못해 입을 열었어요. 형님, 정확히는 전업주부는 이런 거 못 먹잖아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뿐이 아니에요. 수영이 맡길 때도 전업주부는 시간 많으니까라는 말을 항상 하셨고, 그 순간 형님이 버럭 소리쳤어요. 그래, 시간 많잖아. 나는 회사 다니느라 정신없는데 너는 집에만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바빠?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형님의 본심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놀란 표정으로 형님을 바라보셨어요. 남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아내는 아침 5시에 일어나 집안일하고 아이 돌보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겨우 쉬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형님 아이까지 몇 번이나 봐줬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은 폰을 꺼내더니 메모장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록해왔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형수님이 수영이를 맡긴 날이 24번이에요. 그중 18번은 급한 회사 일이 아니라 헬스장, 친구 모임, 쇼핑이었고요.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형부도 당황한 표정이었고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남편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어요. 저희 전셋집, 사실 은정이 친정에서 도와준 겁니다. 제가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장인어른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형수님은 그것까지 시기하시더군요. 시부모님의 눈이 커졌어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전셋집을 마련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형님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래, 부러웠어. 돈 있는 집 딸이라 좋겠다. 나는 오로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친정 도움 받아서 편하게 전업주부 하잖아. 드디어 본심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형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형부는 당황해서 형님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진정해. 왜 진정해? 다 말해버릴 거야. 나는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은정이는 그냥 집에서 놀면서.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형님의 말을 자르셨어요. 그만. 정희야. 내가 이렇게 속이 좁은 줄 몰랐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은정아, 정말 미안하구나. 전업주부가 얼마나 힘든지 나는 잘 알아. 내가 그렇게 30년을 살았으니까. 정희가 한심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갑자기 형님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까지 은정이 편을 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회사 일에 육아에. 정희야, 내가 힘든 건 이해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을 무시하면 안 되지. 특히 가족을. 시아버지께서도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정희야, 내가 잘못했으니 은정이한테 사과해라. 형님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억지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형님의 목소리는 진심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단 자리는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힘들었지? 이제 좀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시부모님 댁에서 있었던 일 이후 형님과는 한 달 가까이 연락이 끊겼어요. 평소 같으면 매주 오던 전화도 수영이 맡아달라는 부탁도 없었죠.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정도로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은정아, 내가 승진했어. 정말? 와, 축하해.
간신히 살림을 꾸려왔던 우리에게 남편의 승진은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월급이 오르면 생활이 조금 더 여유로워질 테니까요. 그날 저녁 친정 부모님께 좋은 소식을 전했더니 아버지께서 깜짝 선물을 주셨어요. 민우야, 이거 작지만 너희 타고 다녀라. 아버지께서 자동차 열쇠를 건네셨어요. 소형차지만 우리에겐 정말 필요했던 차였죠. 친정에서 이런 선물을 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퍼지는 건 정말 빠르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형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은정아, 동생이 승진했다며? 축하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승낙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형님네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와, 민우야. 드디어 승진했구나. 축하해. 형부의 인사는 진심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형님은 왠지 어색하게 웃으며 거실 구석에 있는 차 열쇠를 자꾸 쳐다봤어요. 아마 우리가 새 차를 타고 왔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죠. 식사 자리에서 형님이 물었어요. 너희 새 차 샀어? 밖에 있는 거? 아, 네. 저희 아버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형님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좋겠다. 근데 차가 좀 작네. 우리 차보다 훨씬 작은데. 또 시작이었어요. 형님의 말에는 항상 비교와 평가가 묻어 있었죠. 남편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저희한테는 충분히 좋은 차예요. 작지만 연비도 좋고 아이 태우고 다니기에 안전해서요. 안전? 그 정도 차가 뭐가 안전해. 우리처럼 중형 SUV는 타야 안전한 거지. 남편이 정색하며 말했어요. 형님, 차는 상황에 맞게 타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이 차로 충분해요. 형님이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뭐야, 내가 뭐 잘못 말했어? 그냥 조언해 준 거잖아.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공기는 이미 차가워졌어요. 식사를 대충 마치고 나와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죠. 그로부터 2주일 후 시어머니께서 급하게 전화하셨어요. 은정아, 혹시 정희한테 연락 왔니? 아니요, 없었는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걔가 대출받아서 투자했다가 돈을 다 날렸대. 지금 파산 직전이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평소 허세가 심했던 형님이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정희가 명품백, 해외여행 다 카드로 긁고 남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했대. 그런데 다 망했어. 민석이도 몰랐다더라.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형님이 왜 그렇게 저를 무시했는지, 왜 맞벌이를 강조했는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사실은 빚더미 위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된대. 몇 억이 넘는 빚이래. 그날 저녁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전했어요. 남편은 묵묵히 듣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예상은 했어. 형수님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들이 항상 의심스러웠거든.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생활이었으니까. 어떡하지? 그래도 가족인데.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정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조언과 정신적 지지뿐이야. 돈은 절대 빌려주면 안 돼. 우리도 겨우 살림 꾸려가는 처지인데.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도 어렵게 살고 있었고 앞으로 아이 교육비도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족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이틀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형님과 형부였습니다. 형님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어요. 형부가 현관에서부터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은정아, 민우야. 우리가 정말 미안한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형님 부부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형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열었어요. 사실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 정희가 주식이랑 코인에 투자했다가 형님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형부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빚이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너희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당장 2천만 원만 빌려주면 나머지는 어떻게든.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2천만 원이라니 저희가 겨우 모아둔 아이 교육비였거든요. 형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방금 승진했지만 아직 빚도 있고. 그 말에 형님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희는 차도 새로 샀잖아. 그리고 친정에서 전셋집도 얻어줬다며. 돈 좀 있을 거 아냐.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형님의 말투에는 예의도 미안함도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우리 재산을 파악하고 따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형수님, 차는 장인어른 선물이고 전셋집도 빌린 거지 받은 게 아닙니다. 저희도 갚아야 할 돈이 있어요. 형부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민우야, 제발. 당장 집 대출금을 못 갚으면 쫓겨나게 생겼어. 수영이도 있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조카 수영이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었지만 남편 말대로 우리도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때 형님이 다시 말했어요. 은정아, 너한테 부탁할게. 내 친정에서 좀 얘기해줘. 그 정도는 쉽게 빌려줄 수 있잖아. 부자들이니까.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형님, 제 친정이 부자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한가요? 지금 와서 제 친정 돈을 빌려달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형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너무하네.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주셨다고요? 전업주부라고 무시하고 수영이 맡길 때마다 시간 많다고 하시고. 말이 나오다 말고 목이 메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형님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해. 가족인데 이럴 수 있어? 은정아, 내가 이렇게 냉정한 줄 몰랐어. 남편이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수님, 가족이라는 이유로 저희 아이 미래까지 담보로 빚을 질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부가 다시 애원했어요. 민우야, 제발. 우리 진짜 막막해.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시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난감한 표정으로 들어오시더니 형님 부부를 보고 한숨을 쉬셨어요. 여기 있었구나. 집에서 연락도 없이 나가서 걱정했잖니. 상황을 눈치채신 시어머니께서 형님에게 다가가셨어요. 정희야, 그만 집에 가자. 은정이네 괴롭히지 말고. 어머니, 저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도와달라고. 시아버지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만. 남 돈 빌리는 게 부끄럽지도 않니?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져야지. 형님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까지 이러시면 우린 정말 끝이에요. 집에서 쫓겨나고 수영이는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께서 형님의 손을 잡으셨어요. 정희야, 우리가 다 알아봤다. 내가 대체 얼마나 허세 부리며 살았는지. 명품백에 해외여행에. 내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지. 형님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나 봐요. 그냥 엉엉 울기만 했죠. 시아버지께서 형부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민서가, 이제 그만 가자. 은정이네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아버님, 그래도 우리가 정말 급해서. 시아버지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끊으셨어요. 다시는 돈 얘기 꺼내지 마라. 가족관계 다 망치고 싶으냐? 그렇게 형님 부부는 시부모님과 함께 돌아갔어요. 문이 닫히자 저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이 옆에 앉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는 제대로 했어. 그 돈 빌려줬으면 영원히 못 받았을 거야. 그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누군가는 냉정하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한 거였으니까요.
형님 부부가 돈을 빌리러 왔던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연락은 없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족이니까요. 조카 수영이 생각도 나고 형님 부부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접 형님네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도울 수는 없어도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도착해보니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현관 앞에는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이웃에게 물어보니 형님 부부가 어제 이삿짐 트럭에 짐을 싣고 떠났다고 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얼른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형님네 이사 가셨다던데 어디로 가셨나요?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들려왔어요. 은정아, 정희가 우리한테도 말 안 하고 갔어. 그냥 문자로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만 보냈어.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화면을 끊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형님네가 이사 가셨대. 아무도 어디로 갔는지 몰라. 걱정 마. 곧 연락 올 거야. 그보다 오늘 빨리 들어가자. 시부모님이 저녁에 오신대. 그날 저녁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지친 표정이셨고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말씀이 없으셨어요. 은정아, 식사 준비하느라 고생했다. 시어머니께서 반찬을 드시며 칭찬하셨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을 때 시아버지께서 말씀을 꺼내셨어요. 민우야, 은정아, 한 가지 말해둘 게 있다. 심각한 목소리에 긴장이 됐어요. 시아버지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정희가 이혼한다고 연락이 왔다. 저도 남편도 깜짝 놀랐어요. 네, 이혼이요? 그래. 정희가 안 빌려주면 이혼하겠다고 민석이 협박했는데 니네가 안 빌려주니까 진짜 이혼한다는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탓을 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희 때문에 이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너희 탓이 아니지. 정희가 그냥 변명거리를 찾는 거다. 빚이 문제지.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내쉬셨어요. 정희가 그동안 민석이 몰래 대출도 여러 번 받았대. 3천만 원이 넘는 개인 빚이 또 있다고.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영이는요? 정희가 수영이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더구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너무 비현실적인 상황이었거든요. 형님이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정말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형부였어요. 은정아, 미안해서 전화했어. 형부님 괜찮으세요? 수영이는요? 수영이는 처가에 있어. 정희가 이혼하겠다고 소리를 질러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어. 형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은정아. 내가 정의 말만 듣고 너희한테 그렇게 행동해서. 형부님 괜찮아요. 저희도 마음이 아파요. 아니야, 너희 잘못 없어. 다 우리 잘못이야. 정희가 허세 부리며 돈 쓴 것도 투자한다고 날린 것도 다. 통화를 마치고 생각에 잠겼어요. 형님이 정말 이혼할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형부를 협박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났어요. 형님에게서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지만 시어머니를 통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형님은 정말로 이혼 소송을 냈다고 해요. 형부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형님이 완강하게 고집하자 결국 동의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수영이는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정희가 키우겠다고 하지. 근데 사실 친정에서도 정희네 부담스러워해. 갑자기 딸이랑 손주까지 들이닥쳤으니. 시어머니께서 머리를 짚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희 친정에 전화했더니 정희 어머니가 지친 목소리로 말하더라. 정희가 평소에도 사치가 심했는데 이제는 감당이 안 된다고. 그 말을 들으니 형님의 상황이 더 처연하게 느껴졌어요. 형님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말했어요.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 부모님께 연락하셨다면서. 뭐라고 하시던? 우리 탓이라고. 우리가 돈만 빌려줬어도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남편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가족 간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그도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지? 물론이지. 우리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한 거야. 형님의 이혼 소식이 알려지고 시댁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시부모님은 충격에 빠져 계셨고 형부는 연락을 끊었다가 가끔 시아버지께만 짧게 안부 전화를 드린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홀로 방문하셨어요. 은정아, 있잖아. 정희 소식 들었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 또 생긴 걸까요? 아니요, 어떤 소식인데요? 정희 친정어머니가 전화하셨어. 정희가 친정에서도 쫓겨났대. 네, 친정에서요? 시어머니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처음에는 잘 지냈는데 정희가 친정에서도 핸드폰으로 쇼핑을 멈추지 않았나 봐. 결국 친정어머니가 견디다 못해 나가라고 했대.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형님의 쇼핑 중독이 그렇게 심했다니. 지금은 어디 계신데요? 모텔에서 지낸다더라. 수영이는 친정에 두고. 가슴이 아팠어요. 조카 수영이가 불쌍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커졌어요. 아이까지 버리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는 형님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은정아,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정희가 또 너희한테 연락할지도 몰라. 절대 돈 빌려주지 말아라. 네. 또 오실 것 같으세요? 어제 나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했어. 내가 없다고 하니까 너희한테 가겠다고 협박하더라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직도 우리에게 기대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남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하셨어. 어쩌면 좋지? 혹시 정말 오시면. 걱정 마. 내가 일찍 들어갈게. 하지만 그날 밤 9시 남편이 야근으로 아직 귀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지 않았지만 밖에서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아, 문 좀 열어봐. 내가 할 말 있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문을 열어야 할지 그냥 무시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형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은정아, 들리는 거 알아. 제발 문 좀 열어. 아이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했어요. 여보, 어서 와. 형님이 와서 문 두드리고 계셔. 절대 열지 마. 지금 바로 간다. 남편이 도착할 때까지 형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소리쳤어요. 결국 남편이 도착했고 문을 열었을 때 형님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구겨져 있었죠. 민우야, 좀 도와줘. 제발. 형님이 현관에 들어서며 애원했어요.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수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너무해. 너희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형님이 울부짖자 저도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형님, 지금 저희 탓하시는 거예요? 형님이 허세 부리며 사시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건데? 너까지 그렇게 말해? 네,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수영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친정에 두고 오셨다면서요? 형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보고 어쩌라고. 돈이 없으니까 수영이도 제대로 못 키우는 거지. 그때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수님,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형님의 눈이 커졌어요. 뭐, 경찰? 너희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도 있고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원치 않습니다. 형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나 정말 갈 데가 없어. 돈도 떨어지고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단호해야 할 때였어요. 형님의 패턴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도와줘도 또 다시 문제가 생길 게 뻔했어요. 형님, 일어나세요. 그리고 돌아가세요. 시부모님께 가시든지, 형부님께 연락하시든지. 안 돼. 나 정말 못 가. 형님이 오열하는데 현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연락했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형님을 보셨어요. 정희야.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은정이네가 저를 내쫓으려고 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단호해졌어요. 정희야, 그만 가자. 더 이상 은정이네 괴롭히지 마. 어머니마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나랑 아버지한테 와서 사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면 도와줄게.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은 안 돼. 형님은 시어머니의 말에 한동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결국 일어나 시부모님과 함께 떠났어요. 문이 닫히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남편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잘했어, 은정아.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형님의 모습은 안타까웠지만 우리가 제대로 선을 그었다는 생각에 후회는 없었거든요. 형님과의 사건이 있고 나서 석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형님에 대한 소식은 가끔 시어머니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님은 결국 시부모님 댁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잠시 지내며 정신을 차렸다고 해요. 수영이는 여전히 형님 친정에 있었지만 형님이 주말마다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형님이 일자리를 구했다고 해요. 예전처럼 사무직이 아니라 카페 아르바이트였지만 적어도 뭔가 시작하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주말 가족 모임을 제안하셨어요. 은정아,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밥 먹으면 어떨까? 정희도 온다고 했어. 순간 긴장이 됐어요. 형님과 다시 마주할 생각을 하니 불편했거든요. 괜찮을까요? 형님이 저희를 만나고 싶어 하실지. 정희가 먼저 너희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 용기 내서 사과하고 싶대. 사과라.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남편과 상의 끝에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주말에 만났을 때 형님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한 옷과 액세서리는 온데간데 없고 소박한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오히려 더 건강해 보였어요. 식사 자리에서 형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동안 형님은 그저 가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실 때 형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은정아, 민우야. 정말 미안해. 정말로 사과하는 거였어요. 형님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내가 너무 오만했어. 허세 부리느라 돈 쓰고 남 무시하고. 그런데 결국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남편이 조용히 물었어요. 형수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 일단 빚부터 갚아야지. 카페 일도 열심히 하고 주말엔 편의점에서도 아르바이트 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수영이는요? 지금은 내 친정에 있어. 나도 아직 데려올 여건이 안 돼서. 하지만 주말마다 만나고 있어. 형부님은 어떻게? 이혼은 확정됐어. 민석이도 지쳤나 봐. 하지만 수영이 양육비는 보내준대. 형님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예전의 히스테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현실을 직시하는 눈빛이었어요. 은정아, 내가 정말 부러웠어. 남편과의 관계도 좋고 아이도 잘 키우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허세 부리다 다 망쳤어. 형님, 아냐, 이제 괜찮아. 내가 전업주부라고 무시했던 내가 부끄러워. 사실 내가 훨씬 현명했던 거야. 남편 월급에 맞춰 살고 아이 위해 커리어 포기하고 그런 결정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 형님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형님,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 고마워. 용서는 못해도 이해는 해줘서. 그 말에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훔치셨어요.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땠어? 솔직히 복잡해요. 형님이 정말 변한 것 같긴 한데 쉽게 믿기지는 않아. 당연해.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오늘은 첫걸음을 뗀 것 같아.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어요. 형님은 정말 변했어요. 여전히 시부모님 댁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꾸준히 갚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엔 수영이를 다시 데려와 함께 살게 됐어요. 우리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명절에 만나면 서로 조심스레 안부를 묻고 가끔 문자도 주고받아요. 완전한 화해라고 하기엔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인정하는 단계는 된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전업주부로서의 제 선택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커리어를 잠시 내려놓은 것은 희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성공인 거죠.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남편이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어제는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형님이 수영이를 데리고 왔는데 수영이가 제게 달려와 안겨서는 말했어요. 이모, 우리 엄마가 이모처럼 정말 멋있대요. 전업주부도 대단한 직업이래요. 그 말에 형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형님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고 저도 웃음을 돌려줬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인성으로 평가받는다는 진리를 이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전업주부라고 무시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도요. 내가 선택한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어떤 형태의 삶을 선택하든 중요한 건 진정성이라는 걸 이제는 형님도 알게 된 것 같아요. 허세와 사치로 가득 찬 삶보다 소박하지만 진실한 삶이 얼마나 값진지를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짜 무서운 사람은 조용히 참다가 단칼에 끊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거예요. 제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살아갈 테니까요.